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중고차 알아가기 아우디 TT에 이어서 2006년식 BMW 52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 잘 보셨죠? 정비가 이렇게 잘 되고, 이번 컨텐츠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오래된 차나 키로수가 좀 있거나 중고차를 사려고 할 때 또는 사고 나서 흔히들 주행거리가 한 15만 전후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거를 갈아야 되고 대략의 부품값을 또 알려드렸고요. 이 차를 제가 받아와서 이제 처음에 제일 문제됐던 게 댐퍼였죠. 차가 너무 꿀렁꿀렁했었고, 하체의 잡소리, 그 다음에 뭐 좀 뭔가 이게 좀 불편한 거, 그 다음에 핸들을 돌렸을 때 우웅하고 부하가 걸리는 느낌, 미션이 좋지 않은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진동이 그대로 올라와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 엔진 진동이 엄청 올라왔죠. 이렇게 서 있을 때 제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새 차의 준하는 아무것도 엔진 진동이 현재 올라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을 때 가장 이제 웅 떠는 게 심했는데, 미션의 부하였느냐 엔진 진동이었느냐 했는데, 엔진이 워낙 전차주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엔진 쪽 마운트의 문제라고 우리는 봤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나 뭐 미션의 상태를 봤을 때 토크 컨버터가 나갔을 거지는 않을 거다 라고 예상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어서 엔진 마운트를 교환하면서 엔진으로부터 올라오는 진동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차 연식에는 전자식 스티어링이 아니라 유압식 엔진에다가 유압 펌프를 걸어서 오일을 밀어가지고 핸들에 파워 핸들을 어시스트 해주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 웅 떨고 그랬는데 이게 잡혔죠. 이거는 사실 스티어링 아셈블리가 나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스티어링 어셈블리가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오일, 유압의 오일을 교환하면서 이런 게 다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어떤 서스펜션의 좀 부시라든가 아니면 스테빌라이저의 링크라든가 스테빌라이저의 브라켓,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던 거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현재 다 교환을 해서 이 차는 차주분은 삐걱거림을 굉장히 문제 삼았었고, 저는 이제 다니면서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그 불쾌한 느낌들, 쇠 닿는 소리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과속방지턱 같은 거를 시속 30km 미만으로 넘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요. 잡소리는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댐퍼의 마운트, 스프링 위쪽에 댐퍼 마운트, 그 다음에 할대 링크, 양쪽에 스테빌라이저를 잡아주는 할대 링크,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디스크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어떤 좀 약간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싹 다 교환이 됐죠. 그래서 딜러 파츠라든가 애프터마켓 파츠라든가 OEM 파츠 여러 가지들을 혼용해서 가장 이상적인 부품 구매를 완료를 했고요. 부품값에서만은 약 지금 부품값으로 들어간 돈이 250만원이 좀 넘거든요. 한 270,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래대로 딜러 파츠로 하게 됐을 때는 부품값이 거의 뭐 한 5, 600만원이 넘는 수준이었고요. OEM을 적절하게 활용했을 때도 부품값이 400만원을 훌쩍 넘었는데, OEM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용을 적절히 섞어서, 왜냐면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거나 주행 조종성이나 안정성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은 그래도 OEM을 쓰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품값이 뭐 지금 올라가는 파츠들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많은 걸 갈았는지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 OEM을 사용한 것도 있고 애프터마켓 파츠 대신에 이제 진핑 형내 거는 사용을 안 했고요. 지금 뭐 다 잡혔죠. 제가 지금 이 차를 타면서 아쉬운 거는 딱 하나예요. 실내에서 나는 이 냄새. 차가 오래됐고 이 차주분이 낚시를 좋아해서 떡밥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다녀가지고 이 냄새를 제거하지 못한 게 이제 첫 번째 아쉬움이고, 두 번째는 미션이 2, 3, 4단에서 좀 세게 밟지 않았을 때는
약간의 기어 단수가 바뀔 때 미묘한 느낌이 나요. 근데 차주분은 사실 그걸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저희는 밸브 바디를 클리너를 하고 미션을 한번 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탕으로 미션을 빼주면서 클린이 되게 하고 다시 넣어주면서, 저는 다 완벽하게 잡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차주는 내가 이렇게 하기 이전에도 그 정도는 자기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미션 변속이 있는 게 싫어서 이 ZF에 얘가 6단인가 뭐 7단인가 6단이겠죠. 아무튼 이 미션의 완벽한 부드러움을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거의 잡혔어요. 제가 지금 직원들이랑 타봤을 때는 그들은 이걸 모르더라고요. 미션이 튕기는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잡혀서, 지금 뭐 정숙성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주행했을 때의 느낌, 고급진 모든 것들은 거의 신차 대비 한 80% 이상은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정도면 뭐 이 차의 연식이, 물론 이 차주분은 엔진 관리를 전 차주분이 워낙에 해놔가지고 엔진 쪽에는 딱히 돈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연식에 1000만원대 중고차를 사서 요 정도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컨디션을 좋게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웬만한 뭐 2천만원 넘어가는 이런 거 사느니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 차들이 주는 이 15년 전에 생산됐던 벤츠, BM, 아우디 차들의 그 특유의 드라이빙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차들이 이제 가벼워지고 엔진의 효율성이라든가 터보 이런 걸 써서 지금은 200마력이라고 하면 그렇게 센 마력이 아니죠. 예전에는 이제 200마력이 넘으면 되게 높은 마력으로 인지가 됐는데, 아무튼 218마력에 토크 25, 그 다음에 ZF에 자동 미션이 들어가 있는 이 차는 막 폭발적으로 힘있게 차를 몰아붙이기엔 약간 엔진 마력이 모자라고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데, 이 옛날 차들의 매력이 있어요. 옛날 차들의 이 매력. 요즘 차들은 이런 매력이 잘 안 나요. 이 옛날 차들이 엔진의 크랭크 축이라든가 엔진의 앞쪽에 물려있는 이 풀리의 저항값, 왜냐면 엔진 앞쪽에 그 엔진 블럭 앞에 풀리에 의해서 뭐 워터 펌프라든가 뭐 파워 펌프라든가 제너레이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는데, 예전에는 엔진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구동을 시키고 발전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 앞쪽에 풀리를 걸어서 뭐 여러 가지들이 도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없었죠. 그러다 이제 환경 규제니 연비니 이런 것들 때문에 제너레이터, 알터네이터의 용량도 되게 작아지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파워 스티어링이 빠지면서 그 전자식 EPS가 들어가고, 심한 경우는 에어컨 컴프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에어컨 컴프도 전기로 돌려버리니까 엔진의 앞쪽에 걸리는 저항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엔진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데, 이 차는 후륜 구동이니까 앞쪽에 그런 저항값이 걸리고, 이쪽 뒤쪽에 크랭크 축의 끝쪽에 있는 플라이휠 쪽에 미션이 걸려서 나가니까 양쪽의 어떤 부하값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쪽에서 어느 정도 부하를 잡아주니까, 특히나 이 직렬 6기통 크랭크 축이 길잖아요. 피스톤이 6개가 쭈루룩 있으니까 이런 차들이 앞쪽에 저항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뒤쪽에서 플라이휠과 뭐 토크 컨버터를 맞물려서 락업 클러치를 돌리면 앞뒤의 어떤 좀 수평 값을 잡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크랭크 축의 심의 균형을 잡기에 옛날 엔진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옛날 엔진들은 이 당시에는 소재에 대한 것들이나 어떤 원가 절감이 지금처럼 빡시게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엔진의 기본적인 무게가 어느 정도 있고 밸런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엔진의 블럭도 크고 헤드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BMW들 6기통이나 다른 회사의 V6들보다도 월등히 이 당시의 BMW의 이 직렬 6기통들은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뭐 BMW 540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직렬 6기통이든 뭐 V6 요새 좋은 엔진들 많이 나오는데, 요즘의 엔진들은 이 느낌이 안 나요. 이거는 이 당시의 엔진들, 이 전에 BMW하고 이때까지, 요 다음 때부터 약간 엔진의 맛이 경쾌해지고 가벼워졌죠. 굉장히 이 당시의 소재라든가 앞뒤의 어떤 크랭크 축의 심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연식에
6기통들이 주는 특유의 그 부드러운 맛, 그냥 모터가 싹 도는 듯한 느낌, 이런 여유 있는 맛이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승차감이라든가 뭐 엔진의 느낌에서 또 한 가지 안정적인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전체적인 물가가 쌌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차의 차값이 7천만원 전후가 됐고요. BMW 이 5 시리즈들이. 그리고 지금도 이런 급의 BMW가 7천만원 전후, 물론 뭐 4기통으로 내려오면서 뭐 터보가 붙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차값이 S클래스를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10년 전에도 S클래스는 2억이었고 지금도 2억이에요.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차의 어떤 모듈화 시스템이라든가 공정 과정이라든가 원가 절감을 통해서 차의 소재가 많이 싸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년 전 20년대에 8천만원짜리나 2억짜리 차는 그 당시에 물가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소재가, 묵직한 소재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때 당시의 차들이 훨씬 더 주행 느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의 차들이. 자, 그리고 이 연식이 있는 이 BMW들이 앞에 엔진이 지금에 비하면 좀 무거워요.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5대5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엔진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갔어요. 지금 차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50대 50에 준하는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다이어트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운전해 보면 전체 무게는, 토탈 무게는 뭐 요즘 차하고 그렇게 크게 이 차가 아주 많이 무겁진 않은데, 그래도 무겁죠. 더 무거운데 엔진 쪽에 있는 무게하고 더불어서 각종 실내 소재나 하체 쪽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요즘 차처럼 완벽하게 다이어트를 하지를 못했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운전해보면 그 중량에서 오는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하체의 구성이 지금들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큼직큼직하고 두꺼워요. 그 너클함도 마찬가지고, 너클함을 잡아주고 있는 이 서스펜션의 암들, 그리고 가장 뛰어난 거는 양쪽 바퀴, 그러니까 앞바퀴하고 뒷바퀴에서 왼쪽 오른쪽을 묶어주는 스테빌라이저가, 지금 차들은 뭐 스테빌라이저는 대부분 다 이제 강한 그 스틸 소재를 쓰기 때문에, 탄성 계수가 강한 스틸 소재를 쓰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의 소재에서는 큰 그 다른 점을 찾기는 어려운데, 스테빌라이저를 이 당시에 BMW는 이 핸들링 머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특유의 BMW의 스포츠성과 코너를 돌고 나왔을 때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스포츠성, 그러면 차의 좌우의 롤 값을 제어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은 서스펜션이지만, 부수적으로 감속 마력을 많이 뿜뿜해주는 거는 스테빌라이저거든요. 이 스테빌라이저를 잡아주는 링크, 스테빌라이저가 좌우의 바퀴를 이제 수평과 롤을 조정하기 위해서 막 끊임없는 운동을 하는데, 이 스테빌라이저를 잡아주는 브라켓의 위치에 따라서도 차의 느낌은 굉장히 다른데, 그 브라켓의 위치도 되게 이 당시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 드라이빙 느낌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위치도 위치거니와 브라켓이 이따만해요. 보통 요즘 차들은 브라켓 요만해요. 요만한 거 안에 부식 넣고 스테빌라이저가 지나가는데, 이때 당시는 브라켓이 이만해요. 이만해가지고 안에 부시도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뭐 그게 뭔 차이냐는데, 차이 많죠. 왜냐면 좌우의 롤 값을, 더구나 중량이 있잖아요. 1.5톤이 넘는데 이 중량을 제어해주기 위해서 버티는 막대기의 비틀림 값을,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지수나 이 쇠막대기가 뒤틀러질 때 생기는 그 에너지 파동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거를 억제해주고 제어해주는 이 하우징이 이렇게 큰 데다가 부싱이 크고, 그 하우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특유의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차를 몰면 굉장히 부드럽고 묵직하게 핸들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도 갈 때도 굉장히 묵직하고 부드러워요. 차가, 핸들이, 스티어링이 굉장히 묵직하게 돈단 말이에요. 되게 묵직하게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굉장히 묵직하게 싹 돌아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 풀릴 때도 이 되게 묵직한 맛,
그래서 이 차를 타면 굉장히 묵직하게 뭔가 내 바퀴가 노면을 잡고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실제 바퀴가 물론 요즘 나오는 소재 경량이 사정없이 들어간 차에 비해서는 실제로 묵직한 게 맞겠죠. 근데 감성 마력 중에 대부분은 이 스티어링의 구조 때문이에요. 얘가 정확하게 내가 움직이는 값을 내 힘으로 이 샤프트를 통해서, 로드를 통해서 이 렉앤 피니언의 어셈블리를 돌려주고, 거기에 어시스트를 엔진에서 유압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힘으로 어시스트를 주기 때문에, 얘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스티어링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보고 나는 맛, 옆으로 차선 변경할 때 이렇게 들어가고, 옆으로 차선 변경할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감을 때 이 맛이, 마치 이 차가 엄청나게 묵직하고 부드럽게 세팅된 느낌을 주는데, 사실 이거는 파워 스티어링 때문에 그런 거죠.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에 BMW 특유의 그 양념, BMW의 세팅 값이 들어가는데, 이 값을 다른 제조사들이 대부분 못 따라가는 거예요. BMW 특유의 핸들링이라고 했는데, 이 연식의 차들을 타면 이 향연에 아주 그냥 흠뻑 젖어버리는 거죠. 홍수납니다. 진짜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때 연식의 이 차들, 사실 이 차를 좀 재밌게 타려면은 이 5 시리즈에서는 528 이상의 엔진이 들어가야 돼요. 530이면 더없이 좋겠죠. 그 정도 힘이 들어와야 약 폭발적인 느낌이. 요거는 그냥 2500cc의 부드러운 6기통이 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주행 느낌이 대형 세단을 타는 것처럼 굉장히 묵직하고 되게 차분하죠. 그리고 지금 하체를 거의 뭐 다 손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디 뭐 잡소리 하나 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낌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 차, 이 연식의 5 시리즈를 본다면 저는 사실 528 이상을 살짝 권하는 편이고요. 525에서는 이제 부드러움으로 가는 건데, 핸들링 이 느낌은 기가 막히죠. 특히나 이때 당시에 BMW들의 이 앞바퀴에 노면을 물고 가는 느낌은 거의 뒤지죠. 그리고 나서 이때에서 이 다음 연식으로 넘어가면서 부드럽고, 서스펜션의 세팅을 바꾸죠. 앞바퀴 세팅을. 그랬다가 BMW가 혼쭐이 나고 다시 이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와서 요즘 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까지가 사실 BMW 핸들링에 정석을 달리고 있을 때요. 이 다음 세대에서는 이제 BMW가 중국 시장을 노리고 다수의 어떤 그 소비자층을 새롭게 이 마케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특유의 BMW 세팅 값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었죠. 그러다 BMW가 다시 이제 이때와 이 이후의 세팅 값의 중간 정도로 지금 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차들은 코너를 갈 때 느낌이 아주 뒤져버립니다. 그리고 뒷바퀴의 캐퍼시티, 조종성과 안전성이 이 당시에는 얘네들이 말하는 DTC,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일 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연식에서는 뭐 M5나 이런 애들만 MD 디퍼런셜이 들어가고, 일반 모델에는 MD 디퍼런셜이 거의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너에서 막 뚫고 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뒷바퀴의 조종성이나 안전성이 어마어마했고요. 지금 뭐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일 거예요. 여기 뭐 아주 옛날 거죠. 여기 움직이는 거 보면 진짜 막 답답하고 막 느리게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걸 지금 현재 자가용으로 탄다 하더라도 뭐 일반 사람들이나 뭐 여자친구나 뭐 친구들이 타더라도 야, 네 차 너무 구닥다리다 이런 느낌은 거의 안 받아요. 저는 사실 BMW의 이 주황 색깔이 비치는, 주황색 빛이 나는 이 계기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핸들은 좀 못생겼긴 했죠. 너무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너무 크고, 이 에어백이 있는 란이 너무 뚱뚱하긴 한데, 뭐 여기에 있는 다기능 스위치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션 레버도 그렇고, 여기 중앙 모니터나 모든 부분이 사실 좋죠. 그리고 룸미러도 약간 투박하긴 한데 되게 잘 보이고요.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제가 예전에 2009년인가에 2009년 10년에 이 다음 모델로 나오는 끝물인 이 모델의 528 SP 스포츠 패키지 버전을
제가 탔었어요. 자가용으로 한 2년 정도 탔었는데 참 좋았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도 단점이 이 사이드 미러가 얘네는 광각 렌즈를 쓰지 않고 일반 강렌즈인데, 단면 렌즈인데, 이 답답해 미칩니다. 요즘 차들 몰다가 이거 타면 이게 진짜 요만큼 보여요. 여자들 그 가끔 보면 앙증맞은 손거울 꺼내서 화장하듯이 정말 요만한 거울에 일반적으로 제가 요즘에 타는 차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굉장히 각이 좁아요. 그래서 끼어들기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간다. 충분히 미리 끼어든다라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스멀스멀 밀면서 봐야지. 이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요게 이 차의 가장 단점이고요. 그 외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엄청 내리고 있죠. 장마거든. 장마의 한 중심이고, 지금 제가 우리 사이트에도 글 써놨는데 오늘이 8월 10일입니다. 지금 제가 이 차를 막 달리면서 리뷰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아예. 그러면서도 이 차를 지금 제가 저희 로보스 인더스트리에서는 3주 가까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경에서 차를 탔죠. 그래서 사실은 타면서 좀 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요즘 리뷰할 때 본편에서는 뭐 간선도로와 시내와 고속도로와 와인딩 도로를 다 넘나들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사실적으로 리뷰를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그러면 미친놈 되는 거죠. 지금 다 도로가 난리가 나는데 제가 리뷰한다고 차 끌고 그러고 다니면 저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중고차라기를 가지고 근데 사실 오늘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좀 타면서 핸들링에 관련된 것들이나 브레이킹 성능, 미션하고 이제 가감소, 롤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 못하는 건 지금 장마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로보스 팬분들은 그 정도는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라 저는 믿고요. 제가 충분히 많이 타면서, 굉장히 많이 탔어요. 많이 타면서 압축해서 제가 썰로 풀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날씨 관계상 이해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알아가기는 앞으로도 계속 돼야겠죠. 내용이 좋으니까. 근데 최소한 정비의 범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매번 똑같진 않을 거라서 상관은 없어요. 소재가 뭐 중복되진 않을 건데, 어떤 분들이 전화해서 저 차는 뭐 엔진 오일가 좀 누유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 콘텐츠를 찍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좀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차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엄두를 못 내서 이걸 폐차할까 말까, 근데 나는 이 차에 애착이 있어서 팔긴 중, 이럴 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생각했던 금액보다 한 절반 이상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고치면서 싸게 고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느껴는 지는데 뭔지를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가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그리고 나서 다 고쳐진 상태에서 이 차의 연식이 주는 그 당시에 어떤 추억과 그 당시에 이 차의 어떤 포지션 등등을 알려주면서, 저번 아우디 TT에 비해서는 영상이 그래도 많이 발전됐죠. 다음에 또 이 차 다음으로 어떤 컨텐츠에 관련된 차들이 제공이 되면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도 살짝 내면서 계속 이 영상은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생활에 밀접한 생계형 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내 차 좀 고쳐서 좀 2차 오너분처럼, 2차 오너분은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차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거의 새 차에 준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밑에 나가는 저희 로보스 인더스트리의 회사 메일, 그 다음에 제 거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대화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잘 고쳐나가면서 이런 중고차 시장의 자동차 문화에 유 사장이 또 깊숙하게 후리고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협찬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잘해서 좋은 컨텐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